덴마크의 평균 월급은 약 950만 원입니다. 주 5일, 하루 7.5시간 근무가 기본이죠. 야근? 덴마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오후 서시나 오시면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교육과 의료는 거의 전에 무료이고 직업에 대한 귀천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만약 실직하더라도 최장 2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원래 월급의 80%에서 90%에 달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으면 무려 48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죠. 그렇다면 덴마크는 정말 직장인들의 천국일까요? 개인소득세는 최고 52%에 달하고 각종 세금을 합치면 실질세율은 30%가 훌쩍 넘습니다. 살인적인 집값과 외식 물가는 덴마크의 생활비를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게 만들었죠. 게다가 궂은 날씨 탓에 사람들은 자주 우울감을 느끼고 실제로 우울증 발병률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집단주의와 평등 사상은 개인의 야망이나 창의성, 성공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억압받고 고립된다고 느껴서 그냥 적당히 안주하려는 누빵 마인드를 갖거나 평범함 속에 묻혀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진짜 덴마크의 모습은 어떨까요? 덴마크는 흔히 동화의 나라로 불립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늘 1, 2위를 다투기 때문이죠. 덴마크의 복지 시스템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불립니다. 수입이 얼마든, 직업이 뭐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누구나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립니다. 덴마크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광고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CEO와 청소부 아주머니가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같은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게 아주 흔한 풍경이죠. 덴마크의 모든 임산부는 출산 전 4주간 유급 휴가를 받고 출산 후에는 부모가 합쳐서 최대 52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되면 거의 모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거나 위탁모의 돌봄을 받는데 비용의 대부분은 정부가 냅니다. 부모는 약 25%에서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그마저도 상한선이 있어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공짜고 심지어 무료급식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합격하면 학비 면제는 물론이고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6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이면 기본적인 생활비가 해결되기 때문에 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늪에 빠질 일도 없죠. 덴마크의 직업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힙니다. 이원화 교육 시스템 덕분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20틀 30%, 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며 실습하는 시간이 70틀 80% 정도 됩니다. 이 직업교육은 기업, 노조,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육과정을 짜고 실습 기업을 인증하며 직업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직업 학교를 갈지 일반 대학을 갈지 결정할 때 성적보다는 학생의 흥미나 적성, 미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졸업 후에는 숙련된 목수, 전기기사, 요양보호사, 실험실 기사가 사회학자나 엔지니어와 똑같이 존중받고 대우받습니다. 오히려 기술직의 시급이 웬만한 사무직보다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공부만이 살 길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깨졌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각자의 길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업학교가 성적이 안 돼서 가는 차선책이 아니라 존경받는 최선의 선택이 된 거죠. 덴마크에서는 학력 인플레이션, 즉 스펙 쌓기 경쟁이 드뭅니다. 학사학위만 있어도 되는 자리에 석사나 박사가 지원하면 왜 굳이? 라는 시선을 받거나 오히려 신호가 맞지 않는다고 여겨져 취업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탄탄한 사회보장 덕분에 굳이 학력으로 생존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실직해도 나라가 지켜주니 쫓기듯 아무 직장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맞는 일을 여유 있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높은 학위를 따는 건 취업시장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뿐입니다. 의료, 교육,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업 선택이 생존과 직결되지 않으니 인생 역전을 위해 기를 쓰고 고학력을 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도한 내부 경쟁을 막기 위해 덴마크는 엄격한 법과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가죽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원가만 2만 원이 드는데 시장에서 1만 원에 팔린다고 칩시다. 원가보다 싸게 파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덴마크에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덴마크의 감독체계와 시장기구가 즉각 출동해서 전방위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쟁업체들은
이건 불공정 경쟁이다. 시장물을 흐린다. 며 바로 신고할 겁니다. 관련 협회는 제품을 사서 재질이 광고와 맞는지 뜯어보고 그 회사가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줬는지 조사합니다. 정부 기관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상무부는 허위 광고나 사기가 아닌지 뒤지고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의심하며 환경부는 공장이나 납품업체를 급습해서 불법 고용이나 노동 착취는 없었는지 털어봅니다. 게다가 덴마크 언론은 이런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싸구려 재료를 썼다거나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기사 한 방이면 그 회사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물건이 별로면 소비자위원회에 고발해서 환불과 배상을 요구하죠. 노동자를 쥐어짜거나 자재비를 깎는 식으로는 경쟁이 안 되니 덴마크 기업들은 오로지 기술, 디자인, 경영 능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을 만드는 동력이 됐죠. 그래서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인 브랜드와 기업을 거느린 기업 강국입니다. 각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한 글로벌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세계 최대의 해운사 머스크는 덴마크에서 탄생해 전 세계 해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베스타스는 풍력 발전의 글로벌 리더이고 덴포스는 냉난방 제어 기술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당뇨 치료제의 절대 강자 노보 노디스크,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 레고, 아마도 세계 최고의 맥주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칼스버그, 커스터마이징 팔찌 유행을 만든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까지.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조건 싼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를 깊게 파고들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유럽 북부에 위치해 남쪽으로는 독일과 붙어 있고 바다 건너로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43,000 제곱킬로미터로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인구는 약 5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 수준에 불과하죠. 하지만 2023년 기준 덴마크의 GDP는 약 4,100억 달러에 달해 작지만 경제 규모는 탄탄합니다. 1인당 GDP는 약 6만 9천 달러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2024년 덴마크 직장인의 평균 세전 월급은 약 47,700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95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약 850만 원 정도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세금이 어마어마해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평범한 덴마크인이라도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약 530만 원에서 목 70만 원 정도입니다. 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 코펜하겐 도심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는 약 200만 원에서 320만 원 수준입니다. 평범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4만 원에서 6만 원이 들고 커피 한 잔에 8천 원에서 12,000원, 우유 1리터는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합니다. 월급 1,000만 원을 받아도 세금 내고 기본 생활비를 쓰고 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약 26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만약 집을 사고 싶다면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 계약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펜하겐의 집값은 정말 비쌉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약 3.3제곱미터당 1억 6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아파트 한 채 가격이 7억 원에서 10억 원을 호가하는 게 예사죠. 맞벌이 부부의 세후 연소득이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집값이 7토 8억 원이라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INO 약 5토 7배 정도 됩니다. 집을 살 때는 보통 집값의 20%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일단 집을 사고 나면 이자가 낮아서 월급의 25%에서 35% 정도만 대출 갚는 데 쓰면 됩니다.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사고 나면 갚아나가는 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집 사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도 코펜하겐 시민의 절반 이상은 월세로 삽니다.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세입자 보호법이 가장 강력하고 세입자 편인 나라 중 하나거든요. 임대 계약은 기본적으로 무기한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거나 집을 팔고 싶다고 해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최소 1년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게다가 2015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임대료 규제를 받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정하는 게 아니라 면적, 위치, 시설 등을 따져서 공정 시장 가격에 맞춰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가 너무 비싸다 싶으면 위원회나 법원에 따질 수 있고 이기면 집주인은 더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벽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그림을 거는 등 집을 자기 취향대로 꾸밀 권리도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 코펜하겐 같은 대도시에서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원하는 집을 얻으려면 몇 년씩 대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덴마크라는 오래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고속철도망과 고속도로, 항만과 거대 그량들을 건설해냈습니다. 이런 건설 속도와 규모는 덴마크처럼 국토가 작고 이미 기초 인프라가 완성된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죠. 덴마크는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 기업들이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노리고 특정 분야를 깊게 파고들어야 했다면 우리 기업들은 먼저 넓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 혹은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고도의 조직력과 자원동원 능력 그리고 실행 속도는 협의와 토론을 중시하는 덴마크가 흉내낼 수 없는 강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배우고 우리의 강점은 살려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겠죠.